당신이 뭔데 내 차를 빼라 말아야. 경비 주제.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제 아버님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34살 여자의 손바닥이 우리 아버님의 뺨을 후려친 거였죠. 저는 화단 뒤에 서서 그 광경을 그대로 보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손으로 얼굴을 짚으셨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0년을 회사에 다니시고 정년으로 나오신 어른이었어요. 그런 분이 손녀뻘 되는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죠. 저는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 실장, 오늘입니다. 바로 실행하세요. 그 젊은 여자는 몰랐어요. 자기가 방금 누구의 시아버지를 때렸는지를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댁에 늘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된 43 여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그저 새벽마다 시아버지 도시락을 싸서 나르는 평범한 며느리예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몸빼바지, 거칠게 갈라진 손에 여기저기 데인 자국. 우리 단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제 시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40년을 꼬박 일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정년퇴임으로 나오셨어요. 처음 한두 해는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먼저 하늘로 보내신 뒤로는 눈에 띄게 기운이 빠지셨어요.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상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사람이 놀면 병이 나는 법이다. 나 어디 경비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다오. 그렇게 아버님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5년째예요. 시아버지는 그곳을 당신의 자리라고 여기셨습니다. 새벽마다 단지를 도시고 어르신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고 아이들 등굣길을 지켜주셨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님이 끼니를 거르실까봐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엔 미숫가루를 곱게 개어요. 오이 냉국은 시원하게 말고요. 상하지 않을 반찬으로만 골라 도시락 2개를 쌉니다. 하나는 아침, 하나는 점심용이에요.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도 보온병에 가득 채웁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 저는 먼저 단지 뒤편 낡은 빌라로 향해요. 아버님이 그 빌라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내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자식들 짐이 되기 싫다고요. 여름이면 벽에 곰팡이가 슬고 장마철이면 바닥에 물이 배어 나오는 방이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그 방이 편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리면 아버님은 벌써 근무복을 다려입고 계셨어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건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길을 걸어 근무하러 갔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초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시면 아버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일찍 왔네. 이 더운데 뭘 이런 걸 매번 해오누. 그러면서도 도시락 뚜껑을 여실 때 그 얼굴이 환해지시는 걸 저는 압니다. 그 표정 하나 보려고
저는 10년을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오래된 버릇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초소에 넣어드리고 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밤새 새로 들어온 이삿짐 트럭이 있는지, 몇 달째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어디인지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봐요. 그러고는 단지 앞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매물 종이들을 한 장씩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갔죠. 한 번은 부동산 소장이 저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매일 이렇게 구경만 하시네. 이 동네 집값이 어디 보통이라야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저 백사동 같은 큰 평수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꿈이죠, 뭐. 남들이 보면 그저 내 집 하나 없는 며느리가 부러운 마음에 새벽마다 남의 집값이나 구경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단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새 사는 처지에 팔자 좋게 부동산 유리창이나 들여다본다고요. 저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키는 이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에 참 조용하고 평화로운 단지였습니다. 여름 아침이면 아이들이 물놀이 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며 나서요.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모여 부채질을 하시고요. 그런 여느 아파트와 다를 것 없는 곳이었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재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백사동 1203호에 젊은 부부가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커다란 이삿짐 트럭 여러 대가 단지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아침 내내 차량 통행을 정리하느라 진땀을 빼셨어요. 이삿짐이 다 들어가고 나서 아버님은 새로운 세댁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셨죠.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초소로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젊은 세댁은 아버님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대꾸도 없이 그대로 지나쳐 버렸어요. 마치 눈앞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버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숙였던 허리를 펴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보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새로 이사와서 정신없어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채원이라는 이름의 그 젊은 여자가 그때는 그저 인사도 받지 않는 새침한 새댁일 뿐이었어요. 채원이 이사 온 그해 겨울부터 우리 단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도 그저 지나가는 일이려니 하고 넘겼죠. 채원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지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젊고 예쁜 새댁인데 어딘가 도도하고 경비원이나 미화원 어르신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도 채원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대꾸가 없었어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단지를 돌면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몇 번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 그저 지나쳤어요. 남의 험담에 끼어드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규정대로 하신 일 하나가 그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낮에 온 택배를 집이 비어 있으면 경비초소에 맡아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둔 방식이었죠. 아버님은 늘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택배가 오면 상자에 흠집 하나 나지 않게
초소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두셨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오면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네주셨고요. 그날도 채원의 집으로 온 택배 상자를 초소에 잘 보관해 두셨어요. 그리고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채원이 초소로 씩씩거리며 찾아와 대뜸 언성을 높였어요. 누가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초소에 갖다 놓으래요? 내 물건 왜 함부로 만져요? 이 안에 뭐 없어진 거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버님은 몹시 당황하셨어요. 그러고는 규정대로 보관한 거라고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상자는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요. 하지만 채원은 막무가내였어요. 자기는 그런 규정에 동의한 적 없다며 앞으로 자기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채원은 그 길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사유서라는 것을 쓰셔야 했어요. 40년을 성실하게 일하시고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반성문 비슷한 것을 손으로 꾹꾹 눌러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도시락을 넣어드리러 갔어요. 그러다 초소 안에서 돋보기를 쓰고 사유서를 쓰고 계신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굽은 등을 보는데 가슴이 저릿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관리사무소장의 태도였습니다. 소장은 규정대로 한 아버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로지 채원의 눈치만 봤어요. 사유서를 받아들면서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씨 어른 그냥 사모님 심기 안 거스르게 조심 좀 하세요. 저 댁이 좀 어려운 댁이라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요.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님에게 이상한 심부름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채원의 집 앞에 내놓은 재활용을 대신 버려달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생수 상자를 집까지 올려달라 세탁소에 맡긴 옷을 대신 찾아다 달라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경비원이 할 일이 아닌 것들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생수를 나르는 이른 노인에게 채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소장은 채원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아버님에게 떠넘겼어요. 순찰은 나중에 하고 1203호 사모님 부탁부터 들어드려요. 사모님 성격 알잖아요. 아버님은 그 모든 걸 묵묵히 다 하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초소에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것까지 다 해주세요? 경비일도 아니잖아요. 한 번쯤 안 된다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이 도시락 뚜껑을 여시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러시고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너 절대 나서지 마라. 잘 들어라. 경비는 아파트 직원이 아니다. 우리는 용역회사 소속이야. 그 용역회사가 이 아파트랑 계약을 해마다 새로 맺는데 그걸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입주자 대표들이 손에 쥐고 있어. 나 하나 시끄럽게 굴었다가 같이 일하는 저 사람들까지 다 짐 싸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순 없잖니. 저는 그 말씀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당신 한 몸 편하자고가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국물을 한술 뜨시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나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일하겠니? 70 넘은 늙은이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러니 너는 그냥 못 본 척해라. 응?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들인 도연 씨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로 밤마다 속을 끓이면서도 막상 나서서 뭘 어쩌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이불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당하시는데 아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집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가도 아버지 일자리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져. 저는 남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백사동 1203호가 재작년 가을에 전세 매물로 부동산 유리창에 붙어 있던 것을 본 기억이었어요. 저는 그 집의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손만 뻗으면 알아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을 때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억지로 눌러두었어요. 아버님이 그토록 참고 계신데 며느리인 제가 함부로 일을 벌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채원도 이단지 생활에 익숙해져서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헛된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채원의 남편이 이 단지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서 우리 아버님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작년 가을 우리 단지에 동별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우리 아버님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채원은 이사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면서 그동안 단지 주민들과 부지런히 얼굴을 익혀두었습니다. 처음에 그 도도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어요. 젊은 엄마들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부녀의 어른들에게는 살갑게 굴었죠. 커피며 과일이며 사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남편을 동별대표 후보로 내세웠어요. 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남편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단지를 돌며 인사를 다니고 관리비를 아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결국 채원의 남편이 동별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세입자로 들어온 젊은 부부가 단지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회장 부인이 된 채원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단지는 관리가 엉망이에요. 사람부터 싹 정리를 해야 해요. 나이 많은 경비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젊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죠. 그 말이 경비 초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당신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올여름 채원이 회장 부인이 되어버린 첫 번째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단지 경비 초소에는 아주 오래된 벽걸이 에어컨이 한 대 있었습니다. 소리는 요란해도 그거 하나로 여름을 나던 물건이었죠. 그런데 채원이 그 에어컨 실외기가 백사동 현관 바로 옆에 있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우리 동 현관이잖아요. 애 유모차 끌고 나갈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애 얼굴에 훅 끼친다고요. 경비들 시원하자고 왜 우리 애가 그 바람을 맞아야 해요? 작년 같았으면 그냥 민원 한 장으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원의 남편은 회장이었어요. 관리사무소장은 규정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초소 에어컨을 꺼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외기 점검을 핑계로요. 그렇게 그 한여름에 초소 에어컨은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았어요. 그날도 새벽에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서 초소에 갔는데 초소 안이 바깥보다 더 후끈했던 겁니다. 아버님은 낡은 선풍기 한 대를 얼굴에 바짝 대고 앉아 계셨어요. 근무복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에어컨은요? 왜 선풍기만 틀고 계세요? 이러다 더위 먹으시겠어요. 아버님은 그저 허허 웃으시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다. 선풍기도 있고 늙은이가 뭐 얼마나 덥다고. 에어컨은 저기 1203호 사모님이 애가 바람 맞는다고 하셔서 당분간 좀 끄기로 했어. 애 키우는 집이 오죽 답답하겠니? 저는 그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마다 저는 아버님 더우실까봐 얼음까지 뛰어오는데 정작 아버님은 이 삼복더위에 찜통 초소에서 선풍기 한 대로 온종일을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 여자를 오히려 걱정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초소를 나와 단지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에어컨을 목켜게 만든 뒤로 채원의 심부름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 더운 날 무거운 생수 상자를 12층까지 올려달라.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갖다 달라. 땀을 뻘뻘 흘리며 생수를 나르는 이른 노인에게 채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소 앞을 지나다가 채원이 아버님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채원은 양산을 빙빙 돌리며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해요. 다 기계로 하고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아저씨 같은 분들,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 아셔야 해요. 우리 남편이 회장 됐으니까 이제 곧 정리될 거예요. 아버님은 그저 네, 네 하고 고개만 숙이셨어요. 저는 화단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나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7월 어느 오후 결국 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채원이 자기 앞으로 온 택배가 사라졌다며 관리사무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시간에는 관리비를 내러 온 주민들이며 물놀이 갔다 오는 아이들 손을 잡은 엄마들이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뜸 아버님을 지목했어요. 경비가 내 택배 어디다 빼돌린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라던데. 초소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럼 경비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채원은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에게 조끼 주머니를 뒤집어 보라고 요구했어요. 이른이 넘으신 어른이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땀에 전 근무복 조끼 주머니를 하나씩 뒤집어 보이셨습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안주머니까지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언성 한번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시지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알고 보니 택배 회사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그 상자가 옆동 경비실로 배송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원의 잘못도 아버님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택배 회사의 실수였죠. 그런데도 채원은 아버님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획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찾았으니 됐다는 말조차 없었어요.
아버님은 그 무례한 뒷모습에 대고 오히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몇몇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채원에게 나서서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 부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들고 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도시락에 손도 대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시원한 냉국이 다 미지근해지도록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왜 안 드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님은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그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40년을 회사 다니면서 말이다. 남한테 도둑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길래 이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주머니를 다 뒤집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직장 생활 동안 손끝 하나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도둑으로 몰린 그날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님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회장 집으로 쳐들어가 따지겠다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놓고 사과도 안 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 받아낼 거야.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아들의 팔을 붙잡으셨어요. 놀랍게도 아버님이 먼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아들을 주저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참아라. 지금 재계약철이 코앞이야. 나 하나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 6을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김 씨는 내년이면 정년이다. 그 사람 마지막 밥줄까지 내가 끊어놓을 순 없어. 아비 부탁이다. 제발 참아라. 남편은 결국 주먹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밥줄과 아버지의 자존심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두 부자의 모습을 방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그 생각을 이제는 정말로 꺼내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단지 게시판에 공고 한 장이 붙었습니다. 경비 용역 재계약과 경비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문제를 다루는 주민총회를 이달 셋째 주에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채원이 그토록 원하던 경비 감축이 드디어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거였죠. 저는 그 공고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채원은 또 다른 곳에서 조용히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전세 계약 만기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때였어요. 재작년 11월에 이사를 왔으니 올해 11월이면 꼭 2해가 채워지는 겁니다. 재계약을 할지 말지 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였죠. 그런데 채원은 재계약을 하되 아주 뻔뻔한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채원은 집주인인 지방의 노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재계약을 하려면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깎아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낡은 집에 살아요? 여름만 되면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안 시원하고 이 값이면 저 다른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깎아주기 싫으시면 저희도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70, 80이 되신 노부부는 젊은 세입자의 서슬퍼런 말에 그만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세를 놓은 죄로 오히려 죄인이 된 것 같아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 무서우셨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채원이 집주인을 괴롭히고 있던 사이
운명의 그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여름의 새벽이었어요. 밤새 열대야로 잠을 설쳤는데도 저는 여느 때처럼 얼음 띄운 미숫가루와 오이냉국을 챙겨 초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벌써 후끈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그때 주차장 쪽에서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채원의 커다란 외제차가 다른 차 앞을 이중으로 딱 막고 서 있었어요. 안쪽에 주차된 차의 주인은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이중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경비원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업무였습니다. 아버님은 채원의 집에 인터폰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내려온 채원에게 정중히 부탁하셨어요. 이마에는 벌써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여기 차가 이중으로 서 있어서요. 안쪽 분이 급하게 출근하셔야 한다는데 차 좀 빼주시겠습니까? 그 정중한 부탁에 돌아온 것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차를 빼라 말아야. 여긴 내 집이야. 경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지시질이야? 짝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34살 여자의 손바닥이 이른이 넘은 노인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아버님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단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어요. 아직 온기가 남은 도시락 가방을 손에 든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손으로 얼굴을 짚으셨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0년을 회사에 다니시고 정년으로 나오신 어른이 손녀뻘 되는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계셨습니다. 채원이 씩씩거리며 사라진 뒤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그러시더니 초소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셨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과 함께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요. 그러고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셨어요. 누가 이 꼴을 봤을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혹시라도 며느리인 제가 이 모습을 봤을까 봐 그게 걱정이셨던 거예요. 저는 화단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지금 뛰쳐나가면 아버님은 며느리에게 이 꼴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무너지실 게 뻔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 단지에서 며느리로만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고 제 진짜 힘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초소에서 땀범벅으로 버티시던 우리 아버님이 도둑으로 몰리고 결국 뺨까지 맞으신 겁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단지 일로는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제 오른팔 안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안 실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인데도 그는 늘 그렇듯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부어오른 아버님의 뺨을 멀리서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 실장, 백사동 1203호. 저 집 지금 당장 사들여.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가 되물었어요. 대표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10년 동안 이 단지 일로는 손끝 하나 안 대셨잖습니까? 며느리로만 조용히 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이번엔 합니다. 등기부터 떼고
소유주 연락처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집 여자 남편이 우리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이에요. 우성시설관리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회사가 우리 단지랑 맺은 계약, 조경이든 도색이든 경비용역이든 전부 훑으세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조용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대표님 목소리가 예전으로 돌아오셨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로 초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아버님은 제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며 부은 뺨을 감추려 얼른 고개를 살짝 돌리셨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오늘도 일찍 왔죠. 이 더위에 얼른 시원한 거 드셔야죠.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오이 냉국이에요. 얼음 동동 띄웠어요. 아버님은 부은 뺨이 보일까봐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 이 더운데 매번 뭘 이런 걸. 고맙다. 잘 먹으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년을 감춰온 제 진짜 얼굴을 이제 꺼낼 때가 되었다고요. 우리 아버님을 다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초소 안에는 여전히 후끈한 열기가 감돌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 이후로 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아온 이은주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이은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안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어요. 저는 여전히 몸빼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안 실장이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내밀며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말씀하신 대로 백사동 1203호 등기부터 떼왔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예요. 이 집 주인은 그 채원이라는 여자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지방에 사시는 노부부고요. 채원은 그냥 전세로 들어와 사는 세입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전세 계약 만기가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여자가 사실은 남의 집에 잠시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 쪽은요? 안 실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쪽이 더 심각합니다. 대표님. 우성시설관리 등기이사 명단 맨 위에 회장 본인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인수. 숨기지도 않았어요. 본인 회사가 맞다는 거네요. 네. 그것도 아주 대놓고요. 작년 가을에 동대표 되고 올해 초에 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단지 조경이랑 외벽 도색 공사를 전부 자기 회사에 몰아줬습니다. 다른 업체 견적은 단 한 곳도 안 받고 전부 수의 계약으로요. 그리고 경비 용역 쪽은 지금 더 파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모으세요. 그리고 이건 아셔야 해요. 저희 집 팔거나 새 놓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좀 특별하게 쓸 때가 있어요. 안 실장은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하며 제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이미 마음을 다 정한 뒤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굳이 나서서 캐묻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들이 저절로 제 앞으로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야 터져 나올 곳을 찾은 것처럼요. 첫 번째는 단지 앞 부동산 소장이었습니다. 저를 늘 세사는 딱한 며느리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죠. 어느 무더운 오후 제가 여느 때처럼 부동산 유리창 앞에서 매물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장이 문을 열고 나와 시원한 냉커피를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더운데 매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서 좀 식히다 가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소장이 이런저런 단지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우리 단지 조경 공사랑 외벽 도색하는 거 봤죠? 그거 다 회장님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성시설관리라고 회장님이 대표인 회사. 회장 되자마자 자기 회사에 그 큰 공사를 다 몰아준 거지 뭐. 이게 말이 돼요? 딴 데는 견적도 안 받아보고. 저는 그저 며느리답게 고개만 끄덕이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소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3호 사모님 있잖아요. 그 댁 사실은 전세예요. 주인도 아니면서 아주 자기 집인 것처럼 유세를 떨어요. 얼마 전에는 집주인 어르신들한테 전세금 5천만 원 깎아달라고 아주 들들 볶았다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냉커피를 마시며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비원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초소를 지키는 오랜 동료분이셨어요. 내년이면 정년을 앞둔 68배 어른이셨죠. 어느 날 저녁 김씨 아저씨가 저를 초소 뒤편으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땀에 젖은 품속에서 접어둔 종이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은주 어멈, 이거 자네가 좀 갖고 있어. 나는 어차피 내년이면 나갈 사람이야.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자네 시아버지가 이 더위에 에어컨도 못 켜고 저 고생을 하는데 나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경비원들의 급여 명세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12명이던 경비 인원이 9명으로 이제는 6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는 여전히 12명분의 인건비를 아파트에 청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6명은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데 그 6명 몫의 돈이 매달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을지는 굳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안 실장이 냄새 맡았다던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저는 김씨 아저씨의 거친 손을 2손으로 꼭 잡아드렸어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김씨 아저씨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하나씩 조각이 모이고 있었어요. 등기부, 수의계약 정황, 그리고 부풀려진 급여 명세서까지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면 그 성정에 당장 일을 벌일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뒤였어요. 저는 안방 옷장 문을 열고 그 깊숙한 곳에 10년 동안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을 꺼냈습니다. 잘 다려져 비닐에 쌓인 짙은 색 정장이었어요. 며느리 이은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은주로 살던 시절에 입던 옷이었죠. 저는 그 옷을 침대 위에 가만히 펼쳐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옷깃을 천천히 쓸어보았어요.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는지 아득했습니다. 저는 이 옷을 벗어두고 오직 며느리로만 1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왜 그랬는지 그 사연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은 이 옷을 다시 입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를 그저 도시락 나르는 가난한 며느리로만 알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제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저는 정장을 다시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어두고 달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열리는 그날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어요. 며칠 뒤 저는 옷장 속에 걸어두었던 그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몸빼바지 차림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 실장이 모는 차를 타고 1203호의 진짜 주인이신 노부부를 만나뵈러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두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상추며 고추가 파랗게 자라있고 평상 위에는 잘 익은 자두가 소쿠리째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대문 앞까지 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인데도 두 분은 시원한 수박과 손수 우린 보리차를 내어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두 분은 그동안 체원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할머니가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요. 그 젊은 사람이 전화로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몰라요.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깎아 달라질 않나. 낡은 집이라 여름에 덥다고 타박을 하질 않나. 우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전화벨만 울리면 이 더위에 가슴이 다 벌렁거렸어요. 할아버지도 곁에서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집 하나 새놓은 걸로 노후를 사는데 그 사람 등살에 이제는 그 집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저리 버티고 있으니 그것도 쉽지가 않고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은 뒤 무릎을 가까이 당겨 앉으며 두 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러시면 제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부르시는 값 그대로 다 드릴게요. 한 푼도 깎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딱 한 가지만 넣어주세요. 제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 목적으로 산다고요. 실거주 목적이라고요. 노부부는 잠시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가씨, 무슨 사정이 있나?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시아버님이 그 아파트 경비원이십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내려다보셨어요. 대인 자국이 있는 그 거친 손을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할아버지 쪽을 보셨습니다. 영감, 도장 어디 뒀소? 이렇게 반듯한 분한테 팔면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이제 그 골칫덩어리 집 좋은 분한테 넘기고 우리도 발 뻗고 잡시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백사동 1203호의 새 주인이 된 거예요.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제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집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넉 달 뒤 채원의 전세 계약 만기가 왔을 때 새 주인인 제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을 채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약서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넉 달 뒤면 그 집은 제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반지하 방에서 10년을 지내신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 사시게 될 거였어요. 여긴 내 집이라며 그 어른의 뺨을 올려붙인 바로 그 집에요.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또 한 사람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단지에서 30년을 사신 말순 할머니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그분은 평소 아버님을 늘 고마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이 더위에 병원 갈 때 택시를 잡아주시곤 했거든요. 말순 할머니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낡은 휴대폰을 내미셨습니다. 은주 어멈, 내가 그날 새벽에 더워서 잠이 안 와 창문을 열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못된 것이 자네 시아버지 뺨 때리는 걸 내가 다 봤어. 그래서 이거 다 찍어놨어. 손이 떨려서 잘 찍혔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나왔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 그날 새벽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채원이 손을 치켜드는 모습도, 아버님의 고개가 돌아가는 모습도, 그리고 그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전부요. 무엇보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그 마른 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 보고 말순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그러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보답은 무슨, 내가 이 단지 30년을 살았는데 그날처럼 부끄러운 꼴은 처음 봤어. 그 착한 양반이 무슨 죄라고.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도 못 켜게 하더니 이제는 뺨까지. 자네가 꼭 저 못된 것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이 늙은이가 도울 게 있으면 뭐든 도울 테니. 저는 그날 밤 그 짧은 영상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뺨을 맞는 장면에서 매번 눈을 감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다시 틀었어요. 이제 제 손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등기부와 매매 계약서, 부풀려진 급여 명세서, 회장의 수의계약 정황, 그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결정적인 영상까지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채원과 회장, 그리고 소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조용히 지냈어요. 답답해진 남편이 어느 날 밤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증거가 있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끼리 끝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당하셨어? 이 더위에 땀범벅으로 일하시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머니를 하나하나 다 뒤집으셨잖아. 도둑으로 몰리기도 했고, 아버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셨으니 저도 본때를 보여줄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늘 조용하기만 하던 제 눈빛 속에 담긴 단단함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남편조차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까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열리는 7월 셋째 주 토요일에 빨간 펜으로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어요. 저는 그 동그라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몸빼바지 속에 숨겨온 제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그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드디어 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7월 셋째 주 토요일, 제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아스팔트에서 벌써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사실 아버님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러우셨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저는 아버님이 이 더운 날 다림질까지 곱게 한 긴 소매 근무복을 차려입고 계신 걸 보았어요. 심지어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으시던 경비 모자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이 더운데 왜 긴 소매를 다 갖춰 입으셨어요? 아버님은 겸연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우리 경비들 일자리 얘기가 나온다잖니. 감축이니 뭐니 하는. 그래도 명색이 경비인데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저 사람들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얌전히 앉아 있으려고.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에어컨도 못 켜게 하고 뺨까지 때린 사람들 앞에서도 아버님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기를 자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삼복더위에 긴 소매를 다려 입는 그 마음이요.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신 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 문을 열고 그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넣어두었던 그 이전의 이은주의 옷이었죠. 저는 몸빼바지를 벗고 그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옅게 화장도 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며느리 은주가 아니라 10년 전에 제가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하는 제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됩니다. 제가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에 들어섰을 때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을 이 단지에서 수백 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인데도요.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한 제 모습은 그들이 알던 도시락 나르는 그 가난한 아주머니와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몇몇은 저를 힐끔 보더니 다른 단지에서 온 손님이려니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맨 뒷줄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대강당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명은 좋게 됐을 거예요. 경비 감축 안건에 여름 관리비 인상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어서 평소 총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모였더군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데도 사람이 많아 후끈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초소에서 땀 흘리시던 아버님이 떠올라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앞쪽 단상에는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채원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소장은 채원에게 시원한 음료를 두 손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사모님, 이거 시원한 걸로 드세요. 그리고 대강당 벽 한쪽에는 아버님을 포함한 경비원 6분이 나란히 서 계셨어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모자를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의자는 200개가 넘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뒷줄에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회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몇 가지 안건이 지나가고 드디어 오늘의 핵심 안건이 발표되었습니다. 경비 인력을 현재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대신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감축안이었어요.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더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관리비 한 푼도 아깝지 않으세요? 나이 많은 경비들한테 그 돈을 왜 다 줘요?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하는 세상이에요. 젊고 일 잘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제가 아껴드리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몇몇 주민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던 거예요. 채원은 우쭐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서 계신 경비원들은 그 박수 소리에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셨어요. 제 아버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 위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새벽 저 사람이 우리 아버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 꺼내면 이 박수를 당장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 할머니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든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서신 겁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보게들, 그 경비 어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무거운 짐도 다 들어주고 우리 애들 등하굣길도 지켜주고 이 더위에 아픈 사람 병원도 데려다주고 사람을 그렇게 돈 몇 푼 아끼자고 함부로 자르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못 써. 하지만 채원은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버렸어요. 할머니, 지금 안건 진행 중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얘기 하실 거면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 200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연세 드셨으면 좀 가만히 계세요. 여든이 넘은 어른의 진심 어린 말이 34살 여자에게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대강당 안에 그 누구도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가 슬그머니 할머니의 팔을 잡아 앉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만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할머니의 눈에는 서러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뒷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감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대강당 안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표결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0개의 고개가 일제히 뒷줄에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몸빼바지 속에 감춰온 제 진짜 얼굴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겁니다. 누구시죠? 입주민 맞으세요? 채원이 마이크를 든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낯선 사람이 감히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불쾌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회장도 관리사무소장도 그리고 모여있던 200명의 주민들도 모두 저를 낯설게 쳐다보았습니다. 10년을 이 단지에서 함께 살며 수백 번을 스쳐 지나갔는데도 그 누구도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도시락이나 나르던 그 초라한 아주머니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으니 전혀 딴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느 동 몇 호 사시는지부터 밝히시죠. 여기 입주민 회의입니다. 관계없는 분은 나가주셔야 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대강당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짙은 색 양복을 입은 안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 전부 여기 있습니다. 순간 대강당 안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라니. 저 아주머니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안 실장은 단상 쪽으로 걸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소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소장은 명함을 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회장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소장님, 저분이 누구십니까? 소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술렁임 속에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이 단지 103동 501호에 살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단지 안에서 조금씩 모두 14세대를 사들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총회에서 저는 14표의 의결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강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4세대라는 말에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앞줄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댁이 그럼 그 새벽마다 도시락 들고 다니던? 네. 저 여기 10년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백사동 1203호를 매입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채원의 손에서 마이크가 툭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거긴 우리 집인데?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전세로 사시는 집이죠. 소유주는 지방에 계신 노부부셨고요. 그건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더군요. 이사 오자마자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왔다고요. 지난달에는 전세금을 5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안 그러면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요즘 누가 이런 낡은 집에 사냐고요. 그 어르신들이 신혼 때 처음 산 집입니다. 채원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들이 슬그머니 몸을 뗐어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부르시는 값 그대로 드리고 샀습니다. 계약서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요. 계약 만기는 넉 달 뒤인 11월입니다. 갱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 거니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원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갑질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제가 그 집에 누구를 모시고 들어가 살려는지 정말 궁금하세요?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강당 벽 한쪽 모자를 손에 쥔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계신 한 사람을 향해서요. 제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200명의 고개가 일제히 뒤쪽 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삼복더위에 다림질한 긴 소매 근무복을 입고 계신 제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에 아버님은 영문을 몰라하며 눈만 껌뻑이셨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이 단지에서 5년째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달 새벽에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30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뺨을 맞으셨어요. 여긴 내 집이라는 말과 함께요. 대강당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채원이 발악하듯 다시 소리쳤어요. 뺨이요? 내가 언제 뺨을 때렸다고 그래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러시고는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낡은 휴대폰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증거 여기 있다. 내가 그날 새벽에 더워서 창문 열어놓고 다 봤어. 안 실장이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앞 화면에 선을 연결했어요.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흔들리는 창문 너머 화면이었지만 소리는 대강당 스피커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뭔데 내 차를 빼라 말아야. 여긴 내 집이야. 경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지시질이야. 그리고 이어서 온 대강당을 얼어붙게 만든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짝! 200명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70 넘은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한 손으로 얼굴을 짚고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대강당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앞줄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채원에게 박수를 쳤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싸늘하게 굳어갔어요. 채원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채원이 아니었어요. 대강당 뒤쪽 벽에서 아버님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계셨습니다. 200명이 당신 뺨 맞는 장면을 본 게 창피하신 거였어요. 40년을 일하고 정년으로 나온 어른이 맞은 게 아니라 맞는 걸 들킨 걸 부끄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쪽으로 걸어가시더니 아버님의 팔을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 들어요. 왜 고개를 숙여? 창피한 건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저기 저 사람이야. 사람을 그렇게 때려놓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 말에 채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이크를 쥐고 좌중을 호령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그런 채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아버님 한 사람이 당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단지에서 벌어진 일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 실장이 내려놓은 서류 가방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 대강당 뒤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이었어요. 모자를 가슴에 안은 채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아버님은 제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주야,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 아비는 정말 괜찮다. 저 사람도 이만하면 됐어. 그러니 그만하자, 응? 당신 뺨을 맞고도 도둑으로 몰리고도 아버님은 오히려 이를 키우는 저를 말리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건 아버님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대강당 벽 쪽을 보았습니다. 6분의 경비원들이 여전히 서 계셨어요. 김씨 아저씨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기 서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200분 모두의 일이에요. 그러니 아버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아버님은 제 눈빛을 보시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입주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돈 이야기입니다. 웅성거리던 대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 실장이 화면에 종이 2장을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우리 아파트가 경비용역회사에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오른쪽은 그 용역회사가 경비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요. 사람들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2명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6명이에요. 3년째입니다. 그렇게 새어나간 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얼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복잡해서요. 그럼 3년치 정산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겠어요? 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용역회사 쪽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소장님 개인 계좌로 다달이 입금된 내역까지요.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마에 식은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3년 넘게 서류를 조작하며 챙겨온 돈이 그 자리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관리비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대강당이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올해 우리 단지 조경공사와 외벽도색공사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시공사는 우성시설관리라는 회사입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회사 등기부등본입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인수, 지금 단상에 앉아 계신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십니다. 200명이 동시에 단상을 보았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사회 의결도 받았고, 회장님, 그럼 수의계약 사유서를 보여주시겠어요? 왜 다른 업체 견적은 단 한 곳도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적으신 서류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대표에 당선되신 게 작년 가을이었고 회장 자리에 오르신 게 올해 초였어요. 그리고 그 공사 계약이 올해 봄입니다. 회장 되시고 한 달 만이었어요. 대강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채원에게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요. 경비 아저씨들 줄이 자던 게 결국 그 돈 빼돌리려던 거였어? 회장은 마이크를 붙잡고 뭐라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안 실장이 조용히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세요? 안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경찰에 넘겼습니다. 관리비 유용, 사문서 위조, 배임. 잠깐 계셔야 할 겁니다. 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깐 사람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비 인력을 3명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의결권은 14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4표로 오히려 원래대로 12명을 복원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돈을 내고 있으니까요. 말순 할머니가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앞줄 어르신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뒷줄 젊은 사람들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채원에게 박수를 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감추가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날 총회에서 통과된 건 세 가지였어요. 경비 인력 12명, 보건, 관리사무소장 해임,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불신임안이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나중에 하나씩 전해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다음 주에 해임됐어요. 위탁회사가 자체 감사를 돌리고 나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 단지에 오기 전 근무하던 다른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여죄까지 드러났다고 들었어요. 회장은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성시설관리는 우리 단지 공사가 매출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계약이 전부 해지되면서 잔금을 못 받았고 소문이 인근 단지로 퍼지면서 다른 아파트 입찰에서도 줄줄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해 겨울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 관계자를 통해 그 자리의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를 나온 사람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이름이 그대로 있고 당선 공고 날짜와 계약서 날짜가 한 달 차이라고요. 결국 회장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채원은 폭행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영상이 워낙 또렷했고 그날 대강당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본 목격자만 200명이 넘었어요. 게다가 상대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채원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백사동 1203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이삿날 1203호 앞에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섰습니다. 그날 그 누구도 채원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토록 채원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도 놀이터 벤치에서 채원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젊은 엄마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얄궂게도 그날 단지의 근무당번은 바로 제 아버님이셨어요. 짐을 다 실은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가려 할 때 아버님은 그 앞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채원의 뒷모습에 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부디 가서 잘 사십시오. 채원은 그 인사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화단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7월에 아버님이 뺨을 맞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아버님은 7월에도 11월에도 똑같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채원이 저를 찾아온 건 이사를 나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도도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저 이러다 정말 정가자 돼요. 저한테 아직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요. 엄마가 정가자면 그 애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채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히려고 했어요. 저는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합의를. 채원 씨. 저는 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사과하고 계시네요. 채원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날 새벽에 뺨을 맞은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지난 넉 달 동안 채원 씨가 저희 아버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택배 사건 때도 그랬죠. 옆동에서 그 상자 찾아 나왔을 때 그냥 돌아서서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그 뒷모습에 대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하셨어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합의 안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제가 벌 받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채원 씨는 지금도 저한테 사과하고 계세요. 제가 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저 용서한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용서는 맞으신 우리 아버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그렇다고 채원 씨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닐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은 채원 씨가 어떻게 사시느냐에 달린 거예요. 채원은 한참을 서 있다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 말고 저희 아버님한테 가세요. 지금 초소에 계세요. 채원은 그날 초소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밥상에서 지나가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새댁이 왔더라. 울면서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해.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거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친정 간대. 가서 잘 살라고 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아버님을 백사동 1203호로 모셨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남의 집에 왜 들어가냐고. 나는 지금 방이 편하다고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님, 그 반지하 방 여름이면 벽에 곰팡이 슬고 장마철엔 바닥에 물이 배잖아요. 저 10년 동안 그 계단 내려가면서 그거 다 봤어요.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아버님은 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낡은 이불 한 채, 오래된 라디오, 40년 회사 다니며 받은 표창장 몇 장. 아버님은 그 표창장을 새집벽에 정성껏 거셨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벽에 걸려있던 것들이 이제 볕이 잘 드는 12층 거실벽에 걸렸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아버님은 거실 창가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12층이라 단지가 다 내려다 보였어요. 경비 초소도 보였고요. 은주야, 이리 좀 앉아봐라. 아비가 이제 와서 하나만 물어보자. 너 대체 정체가 뭐냐? 그런 사람이 그동안 왜 그러고 살았어? 뭐가 아쉬워서 새벽마다 그 고생을 하고 몸빼바지 입고 손 다 트도록. 저는 아버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저 사실은 10년 전에 친정하고 인연을 끊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버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돈 때문에요. 그 집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누가 얼마를 내놓는지. 저는 그게 싫어서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고 10년 동안 저는 제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돈은 벌었는데 가족이 없더라고요. 명절에 갈 데가 없었어요. 은주야. 그러다 도연 씨를 만났고 아버님을 만났어요. 아버님은 제가 뭘 가졌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우리 며느리라고만 하셨죠. 저는 그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을 벗어두고 싶었어요. 여기서만큼은요. 새벽에 도시락 싸서 아버님 초소에 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시간이었거든요. 그거 하는 동안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됐으니까요. 아버님은 한참 창밖만 보고 계시다가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그게 다였어요. 그 뒤로 아버님은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경비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아버님은 여전히 창밖 초소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아니,
나 계속할란다. 저는 놀라서 아버님을 봤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은주야, 내가 그 일을 왜 하는 줄 아냐? 돈 때문이 아니야. 나 그 초소에 앉아서 아침마다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게 좋아. 학교 가는 애들한테 잘 다녀오라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조심히 가라고. 그 인사 한마디가 나한테는 사는 낙이야. 아버님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뺨 한 대 맞았다고 그걸 그만두면 그건 지는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듬해 여름이 왔습니다. 매미가 요란하게 울고 아침부터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피어오르는 작년과 똑같은 여름이었어요. 다만 초소에는 새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뽑힌 입주자 대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였거든요. 여름이면 초소의 시원한 물과 얼음이 채워지고 관리비는 매달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로 진행됩니다. 빼돌려진 돈은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경비원은 다시 12분이 되셨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해 겨울 정년으로 나가셨는데 가끔 놀러 오셔서 아버님과 초소 앞에 나란히 앉아 계세요. 말순 할머니는 요즘도 초소에 들러 시원한 음료를 놓고 가십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미숫가루를 곱게 개고 오이 냉국을 시원하게 말고 도시락통 2개를 나란히 놓아요.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도 보온병에 가득 채웁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손등에는 데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1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1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나란히 매미 소리를 들으며 초소까지 걸어가요.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초소 유리문을 열어드리는데 아버님이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주야, 사람이 살면서 뺨 한 대 맞는 게 뭐 그리 대수겠냐? 그런데 그 뺨을 며느리가 이렇게 갚아줄 줄은 몰랐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직 13채 더 있어요. 누구든 아버님한테 함부로 하면 저 또 전화 겁니다. 아버님이 껄껄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여름 아침의 초소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